한국인은 발효식품 없이 장수할 수 없다. 배추를 날 것으로 요리하면 샐러드가 되고 불에 익히면 수프가 된다. 그러나 그것을 삭혀 먹으면 김치가 된다. 발효식품은 인공적인 것도 아니고 자연이 준 것을 그대로 누리는 것도 아닌 우리 조상들이 수만 년의 시간을 들여 개발해낸 독특한 요리 방식이다. 이런 정성과 기술은 산업주의가 만들어낸 불의 문화와는 여러 면에서 대조를 이룬다. 식초, 된장, 김치, 청국장, 고추장, 젓갈, 조청, 식혜 등 한국 전통 음식을 대표하는 것들을 보면 모두 발효식품이다. 물론 발효 음식은 세계 어디에나 있지만 특히 한국에서 발효식품은 한식 전체의 요리 체제를 관장하는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다. 음식이 우리 문화의 집합체라는 것은 우리의 전통 주거 환경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는 앞마당이 있고 그에 대립되는 공간인 뒷마당이 있다. 이 뒷마당의 중심이자 상징이 장독대이다. 흔히 장독대를 말하면 옹기로 된 장독만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장독대는 장독을 놓기 위해 쌓아둔 터를 가리킨다. 이러한 장독대가 뒷마당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거 배치는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 장독대에서는 식초, 간장, 된장, 젓갈,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장독에 저장되어 발효되고 있다. 발효 문화를 대표하는 음식이 식초, 된장, 김치라고 한다면 그것이 주거 형태로 나타난 것이 장독대다. 불에 익힌 요리 유지의 서양 음식 문화가 주거 형태로 나타난 것이 벽난로나 바비큐 세트를 장치한 정원인 것과 마찬가지다. 흙으로 크고 작은 장독을 빚어 만드는 것에서부터 집의 뒷마당을 두어 장독대를 배치하는 것까지 전통적인 한국인의 삶 속 모든 기술은 누룩으로 술과 식초를 담그고 메주를 쓰고 간장, 된장, 고추장을 만드는 발효 음식에 맞춰져 있다. 맑은 날에는 장독 뚜껑을 열어 햇빛을 쏘이고 흐린 날에는 뚜껑을 닫아 비를 피하게 한다. 그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발효를 촉진시키기 위해 식초 항아리를 자식처럼 끌어안고 흔든다. 발효 음식을 단순한 음식으로 보지 않고 살아있는 생명체로 보는 것이다. 한국의 식초는 누룩으로 술을 만들고 그 술에다 뒷산의 더덕 한 뿌리, 우물가에 석류 하나를 넣어 황토로 빚은 독에 저장해서 만든다. 처음에는 사람의 손으로 식초를 만들지만 완성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다. 사람은 담그는 역할만 하고 나머지는 식초 항아리를 품은 땅의 옆과 바깥에서 부는 바람, 그리고 오랫동안 이어진 한국인의 천지인 사상과 우주의 조화가 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힘은 식초를 발효시키는 효모, 그 안에서 제 역할을 하는 효소에 의해 이루어진다. 발효식품은 생식과 불에 익힌 음식의 사이, 그리고 자연과 문명의 대립을 넘어서 삭혀먹는 제3의 기능성, 즉 자연과 문명을 매개하거나 뛰어넘는 독특한 문화의 산물이다. 그래서 그 음식은 샐러드와 같은 자연의 음식이나 야채 수프 같은 문명의 음식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역할을 한다. 강의 흐름은 변하지 않는다. 항상 같은 모양으로 흐르고 있다. 우리의 몸은 음식물의 흐름으로 일관되고 있다. 우리의 몸은 음식물의 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음식에 따라 정해진 체질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지아 시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 생명의 질서에는 먹이사슬 체계가 있는데 그 체계는 민족의 독자적 문화와 체질 형성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그 체계를 벗어난 식생활은 반드시 병통을 일으킨다. 쉽게 말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먹던 음식을 깎고 첨가하고 기름에 튀겨서 먹지 말고 제때 제곳에서 생산된 전통식품으로 자연적으로 먹으라는 것이다. 내 몸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체질이 그렇게 순치되고
적응되고 진화되어 왔다는 것이다. 우리의 음식 체질은 발효식품을 먹는 데 있다. 조상 때에서부터 수만 년간 이어진 이러한 삶의 방식은 단순한 문화를 넘어서 우리의 체질과 DNA까지 바꾸어 놓았다. 그런데 개화기가 되고 현대 문명이 들어서자 우리의 음식 문화는 돌이킬 수 없이 변질되고 말았다. 우리의 식탁은 전통적인 발효 음식이 아닌 화학 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현대 와서 한국인이 온갖 질병을 달고 살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발효식품을 멀리한 것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발효 음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오랫동안 먹어온 음식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식초다. 초는 술과 더불어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양에서 식초를 뜻하는 초는 한나라 이후의 문헌에 나오므로 그 이전에는 식초가 많이 보급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지만 술의 유래가 4천에서 5천년 또는 그 이전으로 추정되니 식초도 그처럼 상고시대에 사용되었을 것이며 오히려 술보다 앞서 식초 형태로 고대인들이 이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지금은 주로 말을 주고받는다는 의미나 속 보이는 짓이라는 의미로 쓰이지만 술을 마실 때 잔을 서로 건네는 것을 수작이라고 하는데 이때 술잔을 건넨다는 뜻인 작잔은 식초를 뜻하는 초로도 읽힌다. 잔을 건넨다는 의미의 글자가 동시에 초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식초가 일상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양에서는 포도주의 기원을 약 1만 년 이전부터 보며 포도 식초 역시 같은 시기로 보기도 한다. 영어에서 식초, 비니거는 프랑스어 벤과 에그레를 합친 비네그레에서 온 말이다. 원래는 포도주를 초산 발효시켜 식초를 만들었으므로 이렇게 부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문헌에 나오는 초를 보면 우리 옛 식문화의 다양성과 풍류를 느낄 수 있다. 또한 이들 제조법에는 공통적으로 신미, 병자, 을미 등의 길이를 택하고 부정을 멀리하는 요령이 수록되어 있다. 초를 만들어 잘 보존하는데 마음을 쏟은 조상들의 정성을 엿볼 수 있다. 성서에는 애통해하던 여인들이 십자가를 진 예수께 를 죽이시라고 초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십자가를 지고 피 흘리는 예수께 그 많은 음식 중에서 초를 드렸을까?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화학식초가 없었기 때문에 천연 과일식초를 드렸을 것이 분명하다. 피 흘리는 사람은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게 된다. 이때는 아마도 식초와 벌꿀을 생수에 혼합해서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것이야말로 갈증 해소에 가장 좋은 약이기 때문이다. 후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초가 아닌 신포도주를 드렸다고 번역하는 것은 식초가 술에서 변한 유기산이며 신포도주가 식초라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의 소산이다. 효소 부족이 노아의 주범. 인간의 수명은 얼마나 될까? 종을 막론하고 동물의 전체 수명은 그 동물의 성장 기간의 5배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쥐는 2개월 성장하니 수명이 10개월이고 소는 3년간 성장하니 수명이 15년이고 사람은 25년에서 30년 성장하니 수명이 125세에서 150세다. 최소한 100세 이상 살아야 평균 수명이 되는 것이다. 80대에 죽으면 이팔 청춘에 요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노화는 활성산소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 양방과 한방, 동서를 불문하고 건강 장수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다. 활성산소가 인체의 발전소에 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의 연소 활동을 방해함으로써 우리가 활동하고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를 충분히 생산할 수 없게 한다. 이로 인해 세포들에 필요한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해주지 못함으로써 세포 복제가 멈추어 빨리 늙고 죽음을 초래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을 보았을 때 불로장수에 이르기 위해서는 인체 내의 활성산소를 줄일 특별한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러면 건강한 세포를 계속적으로 생산해내서 노화를 막을 수 있으며
장수할 수 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모든 생물은 신체를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한 항상성을 지니고 있고 인간의 신체 또한 활성산소의 폭주를 막도록 설계되어 있다. 인간의 몸은 열량을 내는 3대 에너지원 외에 모든 신체 기능을 조절하고 활력을 생성하는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과 효소라는 4가지 요소로 유지된다. 비타민과 미네랄, 호르몬은 다양한 종류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만 인간의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은 그 종류와 기전이 대부분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효소는 아직 과학적으로 미지의 세계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연구가 덜 되어 있는 분야다. 학자들이 효소를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불과 몇십 년밖에 되지 않았다. 게다가 효소는 다른 요소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종류와 역할이 많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효소는 일종의 단백질로 체내 여러 가지 생화학적 반응을 촉진시키는 촉매작용을 한다. 또한 효소는 음식물의 분해 작용을 촉진시키기도 하고 영양소의 대사 과정을 높여 생체 리듬을 원활하게 하기도 한다. 수면과 몸의 노화는 몸속 효소가 결정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 필요한 근육이나 항체 등을 만든다. 다른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 호르몬, 미네랄 등도 효소의 도움 없이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 우리 몸의 건강 여부는 체액 속에서 효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효소는 우리 몸의 소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해주고 면역력을 키워주는 몸속 으뜸 일꾼이다. 효소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성분과 인체 내부에서 생성되는 독소들이 배출되지 않고 체내 축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절염, 골다공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근무력증 같은 암이나 뇌졸중, 심장병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들이 많이 걸리는 신경통, 관절염, 치매도 효소 부족이 원인이다. 우리 몸에는 수천 가지 종류의 효소가 있다. 효소 없이 우리 몸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온갖 건강 지식을 알고 있더라도 효소를 모르면 온전하지 못한 지식이다. 이제는 비타민을 챙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효소를 챙기며 살아야 한다. 효소는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첫째, 체내 환경을 정비해준다. 체액을 약알칼리성으로 만들고 이물질을 제거하며 장내 세균의 균형을 유지한다. 또 소화를 촉진하여 병원균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준다. 둘째, 항염증 작용을 한다. 백혈구를 운반하고 백혈구의 활동을 도와 병원균을 죽인다. 상처 입은 세포를 재생하는 데 도움을 주며 염증을 가라앉힌다. 셋째, 항균 작용을 한다. 백혈구에 식균 작용을 돕는 동시에 효소 자체도 항균 작용을 하여 병원균을 죽이고 세포의 생성을 촉진한다. 또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 넷째, 분해 작용을 한다. 병이 생긴 장소에 혈관 안에 쌓인 고름이나 독소를 분해하고 배설하여 우리 몸을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려 놓는다. 다섯째, 혈액 정화 작용을 한다. 혈액 속 노폐물을 밖으로 내보내고 염증 등의 독성을 분해해 배출한다. 산성화된 체액의 혈중 콜레스테롤을 분해해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역할 또는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여섯째, 세포를 부활시킨다. 세포의 신진대사를 도와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게 하고 상처받은 세포의 생성을 도와준다. 효소가 모든 세포에 촉매 작용을 할 때는 하나하나가 분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 효소가 일제히 작용한다. 효소를 통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효소를 소모하는 과음, 과식, 과로를 하지 않는다. 둘째, 약이나 주사를 절제하고 가공식품을 섭취하지 않는다. 셋째,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 섭취로 체내 효소를 끊임없이 보충한다. 우리 몸의 효소는 그 기능에 따라 소화효소와 대사효소로 분리할 수 있다.
소화효소는 우리 몸의 췌장, 타액, 위장, 장, 세포에서 만들어져 음식의 소화를 진행하는 역할을 하는 효소다. 쌀밥을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입안에서 단맛을 더 느낄 수 있는 것은 타액 속에 들어있는 아밀라이제라는 소화효소의 작용 때문이다. 생선이나 육류가 위 속에서 소화가 잘 되는 것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펩신이나 레닌이라는 효소 때문이다. 반대로 육류를 먹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것은 이런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췌장에서 분비되는 리파제라는 효소는 지방산을 잘 분해시키므로 돼지 비계나 튀긴 음식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밥을 먹지 못해서 몹시 여인 송자에게 할머니가 밥을 씹어서 입안에 넣어주는 것이나 병들어 누워있는 어버이에게 자식이 밥을 씹어서 입안에 넣어주는 것을 보고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곤 하지만 이것은 효소가 부족한 이에게 효소를 채워주는 매우 과학적인 방법이다. 이를 통해 외부로부터 효소를 공급받는 환자는 음식물을 잘 소화시킬 수 있고 식욕도 돋게 된다. 대사효소는 우리 몸속에서 소화된 영양소를 사용하여 신체의 각 부분에 역할이 잘 돌아가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대사효소가 관장하고 있다고 봐도 된다. 최고의 효소를 공급하는 천연 식초. 소화효소의 역할은 외부에서 보충받는 식품효소로부터 직접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식품효소는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만들 때 활용하는 효소를 가리키기도 하는데 이러한 식품효소를 음식을 통해 섭취할 경우 소화효소의 작용을 돕는 역할을 한다. 식품효소는 기본적으로 각종 동식물에 의해 생성되어 인간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섭취하게 된다. 우리가 식초와 발효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효소는 전부 식품효소라 할 수 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동식물의 효소로 술을 빚었고 식초, 된장, 김치, 젓갈, 식혜나 엿을 만들어서 효소를 잘 이용해왔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100세 평생을 살아가기에 필요한 양의 효소를 스스로 생성해 낼 수 없다. 대략 30세 이후부터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효소 생성이 줄어들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재충전이 필요하다. 몸의 효소를 비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몸의 정상적인 신진대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열을 가할 경우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효소는 말리거나 얼려도 죽지 않지만 열에 약하다. 효소는 30에서 35도에서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60도에서 기능이 정지되며 끓이면 사멸되므로 전통 발효식품은 가급적 끓이지 말고 먹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인해 화식에 익숙해진 현대인은 특히 외부로부터의 효소 섭취가 극단적으로 줄어들어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특히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현대인들에게 효소 결핍증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효소가 가장 풍부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발효 음식이다. 이것이 우리네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들에게 발효식품을 물려준 이유다. 생명의 원천인 효소를 절약하고 저축하는 길은 효소가 풍부한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이다. 발효란 무엇일까? 발효는 균의 마술이다. 식물이나 동물의 유기물 속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등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된다. 분해된다는 것은 균에 의해 잘게 쪼개진다는 이야기다. 그 잘게 쪼개지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곧 발효의 마법이다. 발효는 유익균에 의해 일어나는데 유익균은 발효 과정에서 무한대로 증식한다. 천연 식초 한 숟가락에 함유된 유익균은 밀이나 현미 한 가마니에 들어있는 유익균의 양과 같다. 이처럼 엄청나게 늘어난 유익균은 사람 몸 안에 들어가 3,000여 종의 효소를 만들어낸다.
식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효소가 수천, 수만 배로 늘어난다. 가령 콩을 발효시키면 효소 덩어리가 된다. 그래서 된장, 청국장은 과식해도 쉽게 소화가 된다. 어떤 것을 발효시키면 본래 그 속에 있던 독성 물질이 제거된다. 예를 들어 엄나무, 오가피, 헛개나무, 느릅나무 등과 같이 음식이 되지 못하고 약만 되는 것을 그냥 다려 먹으면 독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약초나 한약재를 발효시키면 그 과정에서 균에 의해 독성이나 잔류 중금속이 제거된다. 심지어 독곡물의 하나인 보고알도 3년 이상 발효시키면 독성이 제거되어 먹을 수 있다고 한다. 수용성 항산화제라고도 불리는 유기산은 우리 몸이 공급할 수 있는 최고의 효소를 포함하고 있다. 유기산과 그 속의 효소는 신체 내에서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파괴하는 작용을 한다. 그러므로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세포에 유기산을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한다. 석기시대의 인간은 야생초나 발효된 나무 열매를 먹고 하루에 100mg 이상의 유기산을 섭취했다. 이 사실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적어도 그 정도의 유기산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합성 식초와 양조 식초. 식초는 제조법에 따라 합성 식초와 양조 식초로 나뉜다. 합성 식초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합성 초산이 가미되며 양조 식초는 곡물과 과일이 자연적으로 초산 발효된 것이다. 합성 식초는 순도 90에서 95%인 에틸 알코올의 석유에서 추출한 빙초산을 가한 뒤 초산을 발효시키고 맛을 돋기 위해 펩톤, 폴리펩티드, 인산, 칼륨, 마그네슘, 칼슘, 당질 물엿 등을 인공적으로 가미한다. 그리고 특수한 기계를 사용해 단 하루 만에 가공한 것이다. 이러한 합성 식초에 포함되어 있는 화학물질은 우리 몸에 악영향을 미친다. 또 선진국에서 빙초산을 독곡물로 분류해서 식초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한국의 슈퍼마켓에는 아직도 빙초산이 식품으로 진열되어 있으며 소수이긴 하나 농촌 할머니들이 식초를 만들 때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합성 식초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극약이라 할 수 있다. 빙초산을 주기적으로 먹으면 여러 가지 공해병과 신체 장애의 원인이 된다. 합성 식초는 살아있는 유기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 몸을 갉아먹는다. 현재 가정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알코올 양조 식초이다. 이것은 군고구마, 감자 등의 전분질과 펄프 폐액 등을 알코올 발효시켜 초산균을 섞은 후 초산균에 영양이 되는 질소 함유물이나 무기염을 첨가한 뒤에 다시 발효시킨 것이다. 원료가 에틸알코올이기 때문에 식초의 영양 성분인 유기산, 비타민유는 거의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역시 건강을 생각한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식초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각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초는 그 나라에서 많이 제조되는 알코올, 음료 및 재배되는 가실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예를 들면 사과 주스를 발효시킨 미국의 사과식초, 포도 주스를 발효시킨 프랑스의 포도식초, 메가즙을 발효시킨 영국과 독일의 메가식초 등이 있다. 한국, 일본, 중국의 동북아시아 3국은 쌀, 보리, 옥수수 등으로 만드는 곡물초를 널리 사용해왔다. 한국의 전통 곡물초 중에 가장 영양가가 높고 치료 효과가 뛰어난 식초는 바로 누룩으로 만든 천연 현미식초다. 천연 현미식초는 현미로 고두밥을 찌고 그 고두밥에 누룩과 물을 첨가해 식초가 되기까지 발효 과정을 자연 상태 그대로 하여 만든다. 일본에서는 이를 흑초라고 해서 알코올 식초나 과일 식초와는 완전히 구분한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고의 수단, 천연 현미식초. 천연 현미식초에는 8종류의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함유되어 있을 뿐 아니라 쌀의 누룩 곰팡이를 작용시키는
초산균의 알코올을 초로 바꾸는 작용으로 인해 아미노산 이외에 초산, 구연산, 서가산, 주석산 등이 풍부하다. 천연 현미식초는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식초이며 간장 해독과 이뇨에 뛰어난 효능을 나타낸다. 현미식초에는 발린, 알라닌, 페닐알라닌 등의 아미노산이 있어 고지혈증을 방지하며 비만 해소에 아주 좋다. 또 현미식초의 파이토스테롤은 중성지방, 동맥경화 등을 예방함과 동시에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고밀도 리포단백질을 증식시키는 작용을 한다. 따라서 심장병과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 잘 만들어진 곡물초는 꽃향기가 도는 누르스름한 액체가 되는데 신맛 외에도 깊은 맛이 난다. 다만 곡물초는 장기간의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기가 어려운 것이 단점이다. 현미식초에는 아미노산과 유기산이 많아서 피로 해소와 체내 해독에 도움이 된다. 물 한 컵에 꿀 2숟가락, 식초 2-3숟가락 정도를 타서 식후에 마시면 효과가 있다. 한국의 각 가정마다 옛날처럼 식초 항아리를 두고 천연 현미식초를 만들어 마신다면 병실이 모자라서 입원을 못하는 지금의 불행한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며 시한부 인생이 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의 고통을 단기간에 줄일 수 있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살 수 있다. 암에 대한 면역력을 높인다. 식초는 우리 몸에 아주 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암과 같은 성인병을 예방해야 하는데 천연 식초 섭취는 암의 예방 접종과 같다.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암이 되는 비율이 반으로 줄어들며 특히 신장암과 간암, 위암, 대장암, 췌장암 같은 소화기 암에 효과적이다. 노벨상을 수상한 식초 연구가 한스 아돌프 크레보스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를 매일 섭취하면 평균 수명보다 남성은 10년, 여성은 12년 더 장수가 가능하다고 한다. 하루에 100mg의 천연 식초면 암을 예방하는 데는 충분하다. 밀누룩 속 펩티드가 간장을 보호한다. 밀누룩은 밀을 분쇄해서 누룩 곰팡이를 증식시킨 것이다. 밀을 반죽해서 거기에 누룩균 포자를 넣어 온도를 30도씨 정도로 유지시킨 뒤 20일이 지나면 전통 누룩이 생긴다. 찐 살과 밀 누룩, 물을 넣은 그릇에 청주 효모를 증식시켜 일주일 정도 발효시키면 술이 된다. 이것을 보자기에 싸서 누르는데 이때 보자기 밖으로 나오는 것이 청주이고 안에 남는 것이 술집겜이다. 천연 식초는 이 청주를 초산 발효시킨 것이다. 식초의 재료가 되는 누룩은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펩티드다. 펩티드는 쌀이나 청주 효모의 균체 속에 있던 단백질이 분해되어 아미노산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다. 청주 효모 균체는 청주 속에서 자기 소화를 일으키고 균체를 구성한 단백질을 분해하여 아미노산을 늘려나간다. 연구 결과 청주에 포함되어 있는 펩티드는 몸의 세포를 강화하고 특히 약한 간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간장 기능이 약한 사람과 알코올 때문에 간장이 지나치게 손상된 사람에게 전통 식초는 권할 만한 식품이다. 일본에서는 식초가 잦은 폭음으로 발생하는 알코올성 간염을 예방하는 음료라고 알려져 화제가 되었다. 옛날부터 조상들도 필요할 때나 술을 마신 후에 식초를 마셨다. 그러나 누룩산이 없는 과일 식초는 간장 해독 기능이 미약하며 빙초산 합성 식초는 오히려 간 기능을 크게 해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식초가 지닌 또 하나의 장점은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이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으면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영양분의 체내 흡수를 돕고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촉매 기능도 가지고 있는 점이다. 칼슘은 자연적인 상태에서 섭취하면 우리 몸에 잘 흡수되지 않는 물질 중 하나다. 특히 칼슘 부족은 정신질환과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여 잘 흡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칼슘을 잘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식초다. 칼슘은 식초와 같은 산 성분에 녹아있는 초산 칼슘 상태일 때 흡수율이 50% 이상 높아진다. 비타민C는 주로 채소나 과일에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열에 약하고 불안정하므로 저장법이나 조리법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비타민C는 체내에서 생성하거나 축적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일 섭취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이처럼 파괴되기 쉽고 다루기 까다로운 비타민C를 가장 잘 보호하고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식초다. 초절임으로 야채를 보존하면 비타민C가 파괴되지 않는다. 식초는 비타민C 등의 야채 성분뿐만 아니라 미역이나 다시마 등 해조류에 함유된 칼슘, 철분 등 미네랄의 흡수도 촉진한다. 미역 무침을 할 때 식초를 듬뿍 뿌리면 해조류 성분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 좋은 영양소를 몸에 공급한다. 음식물을 과잉 섭취하면 당분이나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변해 몸에 축적되며 이는 비만과 고지혈증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식초에는 몸속의 영양소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이 있어서 과잉 당분이나 글리코겐을 연소시킨다. 또한 식초 속에는 지방 화합물의 합성을 방지하는 성분이 들어있다. 이것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러한 작용이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시켜 비만을 방지한다. 장을 깨끗하게 한다. 자연계에는 다양한 세균이 존재한다. 공기 중이나 물속, 우리의 손과 몸 안에도 다양한 세균이 산다. 그 중에서 우리 몸에 도움을 주는 균을 유익균이라고 하며 그중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젖산균이다. 젖산균은 요구르트를 비롯한 발효식품을 만드는 데 쓰인다. 장 속에 들어온 젖산균은 탄수화물 등의 당을 이용해서 효소와 산을 만들어내는데 이 과정을 젖산 발효라 한다. 발효 작용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큰 효능은 장을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장 안에는 나쁜 균이 있는데 이것은 강력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낸다. 젖산균은 이러한 나쁜 물질을 해독한다. 천연 식초는 그 자체로 소화효소이며 장 기능을 좋게 하는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안의 대장균을 비롯한 유해 세균을 죽여 변비를 예방하며 장 환경을 개선해 변비나 치질 등에도 효과가 뛰어나다. 장이 깨끗해지면 암은 물론 그 밖의 병용군에도 쉽게 감염되지 않는다. 전통 발효식품에는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식초, 김치, 식혜 등이 있고 식품에 따라 젖산균의 종류가 달라진다. 식초의 원료인 누룩균 또한 장 속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누룩균을 이용한 발효식품을 먹으면 장 속에 좋은 균이 많이 살게 되고 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다. 혈압을 낮추고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고혈압을 크게 나누며 2차성 고혈압과 분태성 고혈압으로 나눌 수 있다. 2차성 고혈압은 혈압을 높이는 원인이 되는 병이 있어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를 가리킨다. 신장병, 심장병 등으로 생기는 고혈압이 이에 해당한다. 분태성 고혈압은 혈압이 높아진 특별한 원인이 되는 질환이 없는 것을 말한다. 분태성 고혈압 가운데 거의 반은 유전 요인, 나머지 반은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와 관련이 있다.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는 일시적으로 혈관을 좁게 만들어 그곳의 혈액 흐름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일을 한다. 즉, 혈압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전통 식초에는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활성물질이 많이 들어있어 본태성 고혈압인 사람들이 식초와 초란으로 젖산균과 칼슘,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성분을 동시에 섭취하면 좋다. 전통 식초는 단순한 음료라기보다는 효과가 높은 건강 음료다. 고혈압인 사람은 물론 건강한 사람도 평소에 식초를 자주 마시면 좋다. 식초에 들어있는 유기산은 신체 내의 악성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순성 콜레스테롤을 늘린다. 또한 식초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혈액을 찐득찐득하지 않게 해서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을 보호하여 동맥경화를 예방한다. 식초는 염분을 배설하는 역할도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 식초를 곁들이면 염분을 억제해서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된다. 추가적으로 성인병 환자가 음식을 싱겁게 먹을 경우 식초를 넣으면 염분을 조금 첨가해도 싱겁다는 느낌이 덜 들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우리 몸의 독소를 내보내고 순환시킨다. 지나치게 신경을 쓰거나 운동을 많이 하면 에너지가 소비되면서 젖산이 발생한다. 보통 젖산은 소변에 섞여서 배설되지만 너무 많이 생기면 배출되지 못하고 조직 속의 단백질과 결합해 근육 경화를 초래한다. 등산을 하거나 많이 걸어서 다리가 아픈 것은 젖산이 분비되어 딱딱해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인데 이 근육 경화는 어깨 결림, 관절, 요통 등을 일으킨다. 또한 젖산은 혈관과 신경에도 달라붙는다. 그러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노화가 빨리 오고 마음이 불안정해지며 자주 화를 내게 된다. 이때 식초 같은 유기산을 섭취하면 젖산을 인체에 무해한 물과 탄산가스로 분해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몸의 피로가 빨리 해소된다. 식초 속 유기산은 우리 몸에서 살균, 해독 작용을 하며 항염증제인 부신피질 호르몬의 원료가 된다. 아미노산, 사과산, 호박산, 주석산 등 60종류에 이르는 다양한 유기산들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서 인간의 몸에 매우 유익하다. 또한 식초 속 구연산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여 몸속에 낡은 물질을 남아있지 못하게 한다. 구연산은 유기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의 산소 이용률을 높여주는데 필요한 성분 중 하나다. 따라서 식초는 간 기능 저하로 해독되지 않고 몸 안에 쌓이는 각종 유해 물질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된다. 술을 마실 때 식초가 들어간 안주를 먹으면 간장에 무리가 덜 가고 숙취를 방지할 수 있다. 식초와 같은 자연의 신맛은 옛날부터 몸에 영양을 좋게 하는데 쓰였다. 또 공복일 때나 피곤할 때 마시면 중요한 에너지원이 된다. 동양의학에서 허약 체질을 개선하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자 할 때는 이 자연의 신맛을 이용했다고 한다. 백혈구의 면역 기능을 높인다.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적과 싸우기 위해 우리 몸은 림프구라고 불리는 백혈구에 소집령을 내린다. 매일 100mg의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림프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식초가 바이러스에 대한 항생 물질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이다. 더욱이 식초는 면역 기능에 필요한 항산화제 글루타티온의 체내 수치를 끌어올린다. 유기산이 약간만 결핍되어도 몸의 면역력은 급격히 줄어드는데 매일 천연 식초를 섭취하면 적혈구의 글루타티온 농도가 50% 증가하며 노인의 백혈구를 생화학적으로 젊게 한다. 70대의 노인들이 매일 천연 식초를 100mg 섭취한 결과 젊었을 때와 백혈구 수가 비슷해졌다. 또 식초에는 저항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아미노산이 포함되어 있다. 단백질을 구성하는 신체의 주요 성분인 아미노산은 그 종류가 다양한데 그중 몇 종류는 몸속에서 만들어지지 않고 식품을 통해 얻어야 한다. 이것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필수 아미노산이 없으면 조직의 보수나 발육이 되지 않는다. 천연 식초에는 이런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위벽을 손상시키지 않고 살균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 살균, 방부, 해독 작용을 한다. 식초에는 부패균을 없애는 기능이 있다. 소금이나 간장보다 살균력이 뛰어난데 그 중에서도 식중독균, 장티푸스균 등을 죽이는 효과가 높아서 식중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여름철 도시락에 식초를 약간 뿌려두면 쉽게 쉬지 않는다. 또 이런 식초의 기능을 활용하여 초밥 등 여러 요리가 개발되기도 했다. 식초는 식품의 신선도를 유지해주기도 하지만 몸에 침입한 병균을 물리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식초에는 무좀 등 피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백성균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구강과 소화기관의 유해균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구강에 있는 잡균, 즉 잇몸에 낀 음식물 찌꺼기를 유해산으로 바꾸는 부패균을 없애 잇몸 질환을 방지한다. 노벨상으로 입증된 항암 효과. 천연식초는 그 효능에 대한 연구로 3회나 노벨상을 수상한 건강식품이다. 처음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1945년이다. 핀란드의 아르투리 비르타넨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물을 소화 흡수하여 에너지를 만드는 것은 식초 속에 함유된 오기자로 초산이 주동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다. 그 다음은 1953년이다. 영국의 한스 크레버스 박사와 미국의 프리츠 리프먼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 산소 이용률을 높여 젖산의 발생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로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마지막은 1964년이다. 미국의 콜라트 블로 박사와 독일의 페오르드 리넨 박사는 식초 속에 함유된 초산 성분이 현대 문명병의 원인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부신피질 호르몬을 만들어준다고 발표하여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구연산이 노화의 원흉인 젖산을 제거한다. 세 가지 연구 중 자세히 소개해야 할 것은 두 번째인 크레부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의 연구다.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을 해서 피로하거나 약, 주사, 술, 담배, 가공식품 등으로 장기에 부담을 주면 노화를 앞당기는 젖산이 생긴다. 젖산은 생리적 중간 대사 산물로 심한 운동을 할 때나 저산소 환경에서 산소 공급이 불충분할 때 생기는 피로 물질이다. 젖산이 몸 안에 많이 쌓이면 병이 생기고 결국 죽음이라는 길을 밟게 된다. 그런데 크레보스 박사와 리프먼 박사는 젖산의 피해를 줄여주는 획기적인 물질을 찾았다. 그것이 바로 식초 속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이다. 식초가 병을 원천적으로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는 셈이다. 그들은 처음에 세균 배양액 속에 식초를 조금 탔더니 세균이 왕성하게 증식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 과정을 자세히 관찰한 즉 식초를 넣자마자 산소 소비량과 탄산가스 배출량이 증가해서 세균이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했다. 이들은 산소를 흡수하는 우리 몸에도 식초를 투여하면 같은 현상이 일어나 세포가 무럭무럭 자라고 번식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를 실험으로 입증해 내었다. 그전까지 인류는 인체가 섭취한 영양분이 체내 어디에서 연소하여 에너지를 발생시키고 체온을 조절하는지 몰랐다. 그런데 크레부스 박사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것을 해명한 것이다. 크레부스 박사에 의하면 인체가 음식물로 섭취한 포도당은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합작하여 연소하면서 생성되는 에너지로 살아간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면
연소하다가 남은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세포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축적되어 온갖 질병이 발생한다. 암을 비롯한 각종 문명병은 모두 산소 부족이 원인이다. 즉, 산소가 부족해 영양분이 제대로 연소하지 않고 그 찌꺼기인 탄산가스와 물이 배출되지 못해 병이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식초가 산소 공급을 증대하고 탄산가스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니 건강에 얼마나 큰 공로자인가. 만일 식초가 산삼과 같이 희귀하다면 식초 한 병에 산삼 1000뿌리 이상의 값어치가 있을 것이다. 크레부스 박사는 수많은 실험 끝에 드디어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었다. 그리고 그의 연구 업적은 노벨상으로 입증되었다. 크레부스 회로 이론.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타액이나 장액에 의해 소화되고 그 일부는 간장으로 들어가 글리코겐으로 저장된다. 글리코겐은 필요에 따라 포도당으로 변하는데 간에서는 이 포도당을 연료로 하여 초성포도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낸다. 초성포도산은 아세틸조 효소 A가 되고 체내에 있는 오기자로 초산과 반응해서 구연산으로 변한다. 이 구연산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다시 오기자로 초산으로 되돌아가는데 이렇게 대사물질이 구연산과 오기자로 토산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과정을 크레부스 회로라고 한다. 크레부스 회로가 한 바퀴 돌았을 때 초산은 완전히 연소하여 탄산가스와 물이 되고 그 과정에 있던 에너지가 방출되어 찌꺼기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 하지만 격심한 운동 등으로 체내 오기자 초로산이 부족해지든지 활성초산의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이 회로가 잘 돌지 않게 된다. 이렇게 되면 신진대사 사이클이 그곳에서 멎는 동시에 초성포도산이 젖산이 되는 엉뚱한 일이 벌어진다. 이때 늘어난 젖산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 단백질이 굳어져 어깨가 뻐근해지며 요통이 일어나고 온몸에 피로를 느끼게 된다.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되는 젖산을 체내에서 빨리 처분하려면 크레부스 회로에 관계되는 오기자로 초산, 구연산, 초산을 먹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모두 함유한 식초는 매우 뛰어난 피로회복제이며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숨은 공헌자다. 독특한 신맛을 지닌 식초는 실제로 피로회복제로서 효능이 커서 과거부터 널리 이용되었다.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땀을 흘린 다음 새콤한 천연 식초를 마시면 신기하게 피로가 가신다. 식초는 값싼 천덕꾸러기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건강식품이며 발효공학의 진수다. 우리 몸에 유익한 것은 깊은 산속에 묻혀있는 산삼과 같이 희귀하고 비싼 것이 아니라 그와는 정반대인 곳, 즉 우리와 가까운 곳에 있고 값이 싸거나 공짜로 얻을 수 있는 것들 가운데 숨어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진시황도 불로장수약을 구하지 못하고 단명하고 만 것이다. 불로장수약이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암은 산소 부족이 원인. 아무리 공기 좋은 곳에 살아도 운동하지 않으면 몸 안에 60조나 되는 세포 깊숙이 산소가 스며들지 못한다. 산소는 생명 유지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영양 공급보다 훨씬 중요하다. 지금 당장 몇 분 동안 숨을 멈춰보라. 바로 산소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암은 체내에서 산소를 적절히 이용하지 못한 결과 발생하는 질병이다. 물론 암뿐만 아니라 만성 퇴행성 질환 대부분이 산소 부족에 의한 질병에 해당된다. 암 발생의 산소 부족설을 주장한 사람으로는 독일의 생화학자이자 암 발생설로 1931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하인리 바르부르크 박사가 있다. 그는 암세포의 발생은 산소 부족이 원인이라며 다음과 같이 단정을 지었다. 암세포의 발생은 확실히 산소 부족 때문이다.
산소로 생명을 이어가는 생명체에 산소가 부족해지면 모든 세포가 변화를 일으킨다. 특히 동물의 체세포는 산소가 공급되는 평시에는 산소를 활용하는 이화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하지만 산소가 공급되지 않을 때는 산소를 활용하지 않는 해당 작용을 하여 에너지를 얻는다. 유산소 생활에서 무산소 생활을 하는 것인데 해당 작용을 할 때 변화된 세포의 핵의 구조를 보면 암세포 핵의 구조와 일치한다. 이 밖에 캐나다 몬트리올 의학부의 셀리에 교수 또한 암과 산소 부족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스트레스 학설을 발표한 바 있다. 혈관을 가볍게 묶어 생체 장기에 들어오는 혈액의 양을 줄이면 그 장기의 병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그뿐만 아니라 산소 운반체인 헤모글로빈의 공급량이 줄어들어 전신의 산소 부족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이에 따르면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해 발생하는 암, 고혈압, 당뇨병, 심장병 같은 문명병을 앓는 모든 사람은 만성적인 산소 부족증에 빠지게 된다. 만병일원론, 즉 모든 병이 한 가지 원인으로 생긴다고 주장하는 세계적 병리학자인 노구치 히데요 박사 또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일반적으로 체내의 산소 부족으로 암이 발생하는 것은 학계 정설이다. 건강할 때는 체내의 모든 기관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해 약간의 산소 부족증이 발생해도 정상 세포의 유전자는 손상을 입지 않는다. 손상을 입더라도 인체의 자연 치유력으로 바로 정상으로 복원된다. 그러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암물질이 외부에서 지나치게 많이 들어오거나 체내에서 넘치게 많이 생성되면 문제가 생긴다. 인체는 이들을 분해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한계가 있어 유전자의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러면 암으로 이어진다. 문제는 외부에서 생긴 발암인자보다 음식물 소화 과정 중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발암물질이다. 체내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폐물을 적기에 분해 배설하여 문제가 없지만 인체에 산소가 부족하면 이러한 신진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암물질이 쌓이게 된다. 만가지 병은 한 가지 원인에서 발생한다. 그 원인은 바로 산소 부족이다.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한다. 암세포는 저산소 세포이므로 산소를 싫어하고 이산화탄소에 의지해 생활한다. 또 포도당을 불완전하게 분해하므로 포도당을 많이 소비하게 된다. 그 분해 과정이 불완전하기에 자연적으로 신진대사 단계에서 산성 독성 물질이 계속 축적된다. 그 결과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고 암세포가 더욱 성장하게 된다. 혈액이나 체액이 산성화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 정상 세포는 살기 어려운 환경이 된다. 암세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생활 조건을 만들고자 정상 세포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모든 신진대사 과정을 자기에게 맞는 환경으로 바꾸어 버린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식사를 지속하는데 암이 악화되면서 빈혈이 생기며 피부는 잿빛이 도는 누런색을 띠고 전신이 야위며 눈꺼풀이나 발에 부종이 생기는 악액질 상태에 접어든다. 암성 악액질이 심해지면 간이나 신장에서 불필요한 산성 독성 물질을 해독 여과하는 역할이 한계에 도달하여 장기 기능도 떨어진다. 따라서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는 것이 암 치료의 출발이다. 암성 악액질을 제거하려면 무엇보다 암세포가 가장 싫어하는 산소를 공급해야 한다. 정상 세포가 산소 없이 생활할 수 없는 것처럼 암세포는 이산화탄소 없이 생활할 수 없다. 유산소 운동으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천연 식초에 함유된 구연산 성분을 마셔 미세혈관 속까지 산소를 공급하면 암세포는 산소 중독증에 걸려 죽게 된다. 천연 식초가 동맥경화를 막는다. 우리 몸의 가장 위대한 기관, 장. 아메바는 인간에 비하면
구조가 지극히 단순한 생명체다. 그러나 몸 밖의 음식물을 세포막을 통해 몸속으로 흡수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것은 인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우주에 사는 하나의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은 소화작용을 통해 한 차원 더 높은 생명물질로 발전한다. 장의 점막에 둘러싸여 흡수된 음식은 우리 몸속을 에너지원으로 돌아다니다가 다시 세포, 적혈구와 같은 극히 원시적인 생명세포로 만들어진다. 이 작용은 일찍이 지구상에서 행해진 생명 탄생의 촉소판이다. 원시지구 시대에 무기질에서 유기질로, 유기질에서 단백질로, 그리고 이 단백질이 융합되어 태초의 생명이 탄생한 것이다. 이 생명 탄생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몸속에서 되풀이된다니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는 무심히 음식을 먹지만 장에서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소화란 이와 같이 매우 역동적인 활동이며 인간은 피로를 풀기 위해 잠을 잔다. 보통 수면은 두뇌를 쉬게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평소 잠을 잘 때 두뇌는 에너지 소비가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면 시간인 8시간이나 쉴 필요는 없다. 잠을 자는 주요 목적은 우리 몸의 장기 중에서 가장 고생하는 장을 쉬게 하는 것이다. 장은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잠을 잘 자지 못하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생긴다. 해가 지면 휴식을 취하고 밤이 되면 잠을 자야 한다. 입에서 항문에 이르는 인간의 소화관 벽은 몸 밖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으며 생물학적으로는 그렇게 구분된다. 몸 바깥의 음식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장 표면적은 피부의 200배에 달하는데 그래서 몸 바깥의 세계와 접하는 최대 장소는 피부가 아니라 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아프거나 힘들 때 얼굴을 찡그린다. 하지만 우리의 몸이 짓는 진정한 표정은 얼굴이 아닌 장에 나타난다. 피부를 곱게 하려고 노력하기보다 장을 곱게 하라. 그래야 미인이 된다. 장의 표정을 험악하게 만드는 3대 요인은 지방 과다 섭취, 젖산균 부족, 스트레스다. 동물성 지방을 녹이는 식초. 지방 과다 섭취 문제를 살펴보자. 지방에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이 있다. 동맥 경화를 일으키는 포화지방산은 동물성 지방에 많이 들어있고 반대로 동맥 경화를 억제하는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에 많다.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포화지방산을 많이 섭취하게 되어 고지혈증이 생긴다. 한국인은 대부분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에서 동물성 지방을 얻는데 이들 동물의 체온은 소가 38에서 39.5도씨, 돼지가 38도씨, 닭이 41.7도씨 등으로 사람보다 높다. 따라서 동물보다 체온이 낮은 인간의 몸속에 들어온 이 동물들의 지방은 잘 녹지 않게 된다. 우리의 장은 잘 녹지 않는 이들 지방을 어떻게든 녹여서 흡수하려고 하는데 이 때문에 장에 무리가 온다. 그래도 녹지를 않으니 결국 장은 간에 구조 신호를 보낸다. 간은 지방을 분해해서 흡수시킬 수 있는 성분인 담즙산을 대량으로 분비한다. 농도가 진한 담즙산이 대량으로 방출되면 간장이 지쳐 담낭염, 담석증이 생기고 마침내 세포의 변조가 일어나 췌장암 등이 생길 수 있다. 암의 원인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발병 포인트는 장에 있다. 장 속 세균의 상태가 조화를 이뤄서 혈액이 더러워지고 각종 염증이 생기며 간에서 완전히 해독되지 못한 독소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서 간 경변증과 심부전증을 일으킨다. 췌장암을 비롯한 모든 암이 위와 같은 과정으로 일어난다. 동물성 지방의 과다로 인해 장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은 식초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다. 기름이 엉기는 곰탕에 식초를 한 숟가락 타보는 것이다.
곰탕 속 기름은 식초를 넣자 얼마 안가 기름이 풀려버린다. 우리가 고지방 음식을 먹은 후 습관적으로 식초를 마시면 대장이 지방을 녹이지 못해 무리를 하고 간장이 담즙을 대량으로 방출하여 고통스러워질 일이 없어진다. 직장 생활을 하는 현대인에게 암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흰쌀, 흰 밀가루, 흰 소금, 흰 조미료, 흰 설탕과 같은 식이섬유가 부족한 오백식품을 소화 흡수하는 과정에서 농축된 발암 물질이 직장의 점막과 오래 접촉하기 때문이다. 대사 찌꺼기가 쌓인 장은 결코 청결한 곳이 아니다. 발암물질을 신속하게 배출하지 못하게 하는 변비는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야 하는 큰 병이다. 발효효소가 들어간 식초를 많이 섭취하면 장 속 젖산균의 활동이 활발해져 고기, 설탕, 알코올, 니코틴으로 인해 늘어났던 장 속의 유해균을 청소하기 시작한다. 통곡물과 야채에 많이 들어있는 식이섬유도 젖산균의 활동을 돕는다. 과식도 하지 않았고 음식물에도 이상이 없는데 설사를 할 때가 있다. 운동이 부족하고 스트레스가 쌓여 장이 피곤할 때 곧잘 일어나는 현상이다. 설사는 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지휘하는 대청소 작업이다. 그렇다고 장을 물로 세척해버리면 나쁜 균은 물론 좋은 균도 사라진다. 장에는 담즙, 세균, 대변 등이 균형 있게 존재함으로써 건강이 유지된다. 장 세척은 장의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장의 점막도 얇아지게 해서 세균의 무방비로 노출되게 만든다. 위에게는 위산과 소화효소인 펩신이 들어있다. 위산이 제대로 활동하면 소화성 궤양인 위궤양, 십이지장 궤양의 원인이 되는 헬리코박터균 등은 사멸된다. 그런데 이러한 위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으니 헬리코박터균이 날뛰게 되고 인간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헬리코박터균 사멸약까지 만들어 먹게 된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 사멸약은 헬리코박터균뿐만 아니라 음식 속 효소와 장 속 유익균까지 죽여버리니 헬리코박터균으로 인한 피해는 막았더라도 면역력과 장 환경이 나빠져 더 큰 병마를 얻게 된다. 과학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치료제를 개발해도 몸속의 자연 치료제보다 못하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장의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한다는 것은 장 속 세균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장내에는 무수한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장 속 세균의 상태에 따라 그 사람의 건강이 좌우될 만큼 장내 미생물은 중요하다. 장내 미생물은 또 하나의 장기인 것이다. 장 속에서 젖산균의 활동은 절대적이다. 식중독을 예로 들면 장 속에 젖산균이 충분히 번식해 있을 때는 조금 썩은 생선을 먹어도 아무 탈이 없다. 콜레라균이나 이질균 등은 젖산균의 살균 작용으로 간단히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생선회를 먹어도 식중독으로 죽느니 사느니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있다. 이 또한 장 속의 젖산균 때문이며 이것이 바로 면역체계의 척도다. 암이나 중풍에도 걸리지 않고 장수하던 노인 중 상당수가 식중독 때문에 일어나는 토사광란으로 죽는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다. 젖산균의 제왕, 천연 식초. 나이가 들수록 식초, 된장,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특히 천연 식초의 초산균은 그 자체로 소화효소가 되며 위산의 역할을 대신하고 각종 부패균을 5분 안에 살균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지닌 젖산균의 제왕이다. 장 건강은 몸에 맞는 식생활과도 관계가 있다. 서양인은 고기를 많이 먹고 한국인은 된장, 김치를 많이 먹는다. 한국인과 서양인이 가장 다른 점은 식생활인데 이 식생활 체계는 민족의 독자적 문화나 체질 형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 이 체계를 벗어난 식생활은 반드시 병과 고통을 일으킨다.
서양 인삼은 한국의 가을 무보다 못하다. 또한 한국의 인삼을 일본 땅에 심으면 당근 같은 모양이 된다. 몸과 흙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이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기원하여 그곳에서 나는 농산물이 그곳에 털을 잡고 산 인간의 체질에는 가장 잘 맞는 것이다. 하늘의 보배는 가장 가깝고 흔한 것 속에 숨겨져 있다. 하늘의 보배는 가장 가깝고 흔한 것 속에 숨겨져 있다는 말이 있듯이 가장 뛰어난 효능을 발휘하는 식품은 바로 가까이 있는 식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